자, 지금 그다지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재명 정권이 왜 저렇게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가? 자본시장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가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발 디지털 코인,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 그 CBDC를 갖다가 발행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은행이든 또 유사 은행이든 누구나 원화를 기반해서 연동시켜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요, 기존의 한국은행과 이 은행 체계로 되어 있는 이 돈의 가치 부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지금 한국은행이나 은행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저께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면서 일부러요, 금융안정과 경제 전반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서 코인은, 즉 순식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뱅크런처럼 코인을 갖다가 대량 인출하는 거, 금융사고, 자본 유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왜 지금 서두느냐. 1코인에 1만원처럼 이런 식으로 코인을 원화에 연동시켜서 그 액수만큼 한국의 국채를 사서 담보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발행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발행하기 위해서 민주당, 맘만 먹으면 뭐든 다 하는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지금 발의하고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 이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들이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자, 전부 달라들어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이제 코인사는 갖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돈으로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그렇게 국채가 팔리고 이러면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자, 사실은 이 코인을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누구나 민간 기업들 포함해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외 송금이나 그리고 돈을 갖다가 감추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지하 경제가 200조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 경제의 핵심은요, 마약이에요. 한국에 지금 마약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번졌잖아요. 그 마약 거래는 요즘도 코인으로 해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마약 거래를 아예 코인으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 또 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성격이요, 재산 공개 등에서 지금 국회의원이고 고위직이고 코인 공개하라 하지만 실제로 숨기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그 특정 사람의 전자지갑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는 한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코인을요,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돈 많은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등이요, 전부 재산을 코인화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해외로 송금을 해버려요. 작년에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거래 규모가 27조 6천억 달러인데 이거는요,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거래액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코인을 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해외 거래 등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영화를 보면 킬러가 코인으로 대신 받잖아요. 누구를 살해하고 지시한 사람한테 코인으로 이제 꼽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도 코인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교묘하게 마약 파는 거를 홍보하고 그 대가는 코인으로 받게 되면 이것도 또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도박도 코인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지고 각종 인터넷 범죄, 인터넷상에서 여성을 갖다가 협박하고 돈 뜯는 거, 이런 것도 코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코인의 목적은요, 현재 한국의 이 금융 상황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코인을 이용할 만한 유인은 없어요. 결제 송금 수단이 매우 풍부해서 굳이 코인을 구입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일반 은행에 송금보다 싸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흔히 고인이라는 것은 한국에 온 파키스탄,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을 하려는데 송금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인을 가지고 외노자들이 송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노자들이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브로커를 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지금 송금에 쓰려는 사람은 전부 지하경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자, 국내 내부끼리 송금, 해외 송금까지 전부 도박, 그리고 청부살인, 범죄, 그리고 지하경제 자금의 세탁, 그리고 해외 자금 밀반출 등의 코인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일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오히려 그런 굳이 코인으로 송금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한국은행도 반대하고 은행도 다 반대하는데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코인을 이렇게 발행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과거에 문 정권이 왜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한 8달 동안에 코인을 저렇게 올렸다가 순식간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코인에 관해서 조사하고 뭐 이러면서 흔적을 지워버리고 끝낸 이유가 뭐냐? 과거 노무현 정권의 바다 이야기가 뭐냐? 이런 거 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집권 세력이 이걸 밀어붙이느냐? 한국은행이나 또 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는 뭔가 야마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마는 일본말로 어두울 암을 뜻하지요. 그래서 어두운 사회에 필요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지하경제, 세금에서 벗어나고 또 상속을 하고 정렬을 하고 외화 밀반출하고 이런 게 심한 나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쓰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주입시킨 부분이 있어요. 자, 양곡법과 관련해서요. 지금 송미령이 시끄럽는데 양곡법을 저렇게 농민들 입장에서야 쌀 다 사달라고 전농을 중심으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왜? 쌀 가격이라는 게 한국에 이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곡수매 해가지고 쌀을 많이 보관하고 있지만은 그게 계속 해마다 보관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또 지나면 쌀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은요 공장에나 보내고 사료로 쓰고 이러면서 정부가 추곡수매 쌀 관리에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지요. 그런데 농민들은 아예 일부가 아니라 전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야 그것도 수매 가격은 일정한 가격으로 사달라 하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쌀 농사를 지어가 놀고 있는 논, 밭으로 바뀐 논까지 다 동원해서 쌀 농사 지어서 조금 비싸게 시중에 팔고 그거보다는 조금 사지만 원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정부에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정부는 그 쌀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좌파 정권에서 추곡수매로 사들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북한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송미령으로 하여금 네가 싼 똥을 네가 치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양곡법 등 농업사법을 밀어붙여라. 잘 설득해서 밀어붙여라 하면서 여기에 힘을 싣고 있어요. 또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항상 대북 지원이 핵심적인 문제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쌀이지요. 북한은 끊임없이 쌀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논도 적거니와 북한의 날도 춥고 또 농사 기술이나 비료나 이런 것까지도 좋지 않아서 북한은 쌀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만약에 북한이 쌀만 풍족하다면 북한 사람 중에 체제에 불만을 품고 탈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의 앞으로 양곡법이 통과됨에 따라 뭐 송미령이는 쌀 재배 면적 축소를 연계해서 어쩌고 하겠지만 지금 전농을 비롯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곡법은 내가 짓는 만큼 정부가 다 사주라지 면적 축소해서
하자 하면 그 면적 축소 비용까지도 내놔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직접 지불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마지기 짓는데 8마지기만 지으라고 하면 2마지기만큼 돈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냥 전부 다 사주겠다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돈 들어가고 저래도 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부 창고에는 엄청나게 쌀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쌀을 보관하는 것도요. 창고 비용에다가 관리 비용에다가 해마다 품질 저하에다가 그 쌀은 어디 갈 겁니까? 뭐 일본에 쌀 모질한다고 일본에 수출하겠습니까? 결국은요. 쌀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품질 변동 가능성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벌크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거워서 수출하기도 매우 부적합한 그런 대상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쌀이 제가 봤을 때 결국 대북 지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에서 논에 무진장하게 쌀농사를 지으면 그걸 갖다가 정부가 다 사주고 그래서 정부가 사들인 어마어마한 쌀들은 북한에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면 임종석이 하는 대북지원단체를 비롯한 민간 대북지원단체가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좀 대북지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임종석도 자기가 하는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 이사장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일 벌써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2건을 갖다가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 차원의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해서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임종석이가 최근에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도 대선 이튿날인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 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저께 수리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민간 대북 채널을 동원해서 당분간 북한하고의 대북 지원에 대한 창구로 쓰고 거기에 이제 국정원이 달라붙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근데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북한에 뭘 줘야죠. 근데 북한이 주면 제일 좋아할 게 쌀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손하게 양곡법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봅니다.